이야기를 읽어나는 과정 속에서 토론이 벌어지다 한참 토론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정리를 해요. 이제 대충 의견은 정리돼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묵독 개인적으로 혼자 읽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사회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115세라고는 하지만 프랑스 사람 전부 다 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루소를 철학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연애소설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철학자는 뭘 어려죽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연애소설은 다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그러니까 인쇄기술이 모자라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수요를 충당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쇄소에서는 찍어가지고 시간 단위로 대출을 했어요. 돈도 받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연애소설인데 대충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서 이 책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신 엘로이즈라는 책의 제목은 알프스 산자락에 사는 젊은 두 연인의 이야기 대충 그런 거예요. 제목 원래는. 그런데 그 제목으로 얼마 안 있어서 신 엘로이즈라는 소설로 이게 제목이 바뀌어 버려요. 지금 이 책은 한국에 번역이 돼 있어요. 책세상에서도 나와 있고 관계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재미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읽으면 재미없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읽었는데 이 엘로이즈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연애 소설이 맥이 있었는데 연애 소설이 이제 첫 번째 맥이 뭐냐면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이 중세 최대의 연애 사건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은 아닌데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으면 그 책 보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진부한 연애 소설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부잣집이나 귀족집에 젊고 잘생겼지만 가난한 남자가 가정교사로 들어가요. 그럼 제자는 젊고 아리따운 여자. 근데 둘이서 공부를 하라고 붙여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애는 하는 걸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저러면 안 돼 싶으니까 결국 이제 가정에서 쫓아내거든요. 쫓아내는데 둘이 원래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젊은 저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연애를 하고 있는 걸 아시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걔 칭찬을 애보다 앞서서 해주시라고 내가 늘 그래요. 걔 진짜 멋있다. 계속 그래주면 좀 있으면 둘이 헤어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분인데 근데 계속해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쟤 둘이 정말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흠을 붙잡으면 돼요. 그게 안 되겠더라. 걔 정말 너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둘이서 절대 안 헤어져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이 엘로이즈와 아벨라르는 사람은 이제 신부였던 사람인데 어쨌든 가정교사가 돼서 가르치다가 연애를 하고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고 그쪽 집안에서 쫓아내고 거제시키고 이러면서 둘이 헤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둘이는 헤어진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리 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말하자면 요거 읽기 전에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모든 사람이 다 읽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읽기 같은 경우도 제가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그림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제목을 보면 읽는 여인이에요. ing 하는 여인. 책을 읽는 여인인데 자세를 보면 어때요? ing 같아요? 책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제목을 읽는 여인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짐작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짐작이 가세요? 이게 지금 그 책이거든요. 책이 어떻게 보이세요? 너덜너덜해졌어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이 읽었다는 얘기죠. 다 외울 정도로 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께서는 이 장면을 넘기면서 아마도 엘로이즈 아벨라르가 이별하는 장면인가 봐요. 너무 좋아. 이렇게 책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이 그림이 굉장히 예쁜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뭘 또 배우실 수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좀 하다가 말한 것도 있긴 한데, 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왜 비디오나 게임하고 다르게
다가가기가 조금은 힘들 수밖에 없느냐 하면 책 읽는 즐거움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비디오나 게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만 흔들면 되게 만들거나 뭐 아니면 그럼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리모컨이나 두드리면 되거나 눈만 뻑뻑하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부감 없이 힘들고 피곤할 때 보게 되는 건데 책은 그게 안 되거든요. 책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내가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책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엘로이즈 아벨라르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춘향전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춘향의 이야기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소가 아마 그 자본 축적 감각이 있었든지 뭐 수가 있다고 봐야죠. 이 소설 안에는 엘로이즈라는 사람 아무 등장 안 해요. 그런데 제목을 신 엘로이즈라고 바꾸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이게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도 역시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엘로이즈 아벨라르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인공은 여자는 주일리고 남자는 생포레라는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생포레는 가정교사인데 평민이고 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주일리는 귀족 집안의 그 딸이고 완전 부잣집인 딸인데 근데 생포레가 가정교사로 들어왔는데 둘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생포레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비슷한 거 쫓아냈는데 그래도 우리 둘이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 살아가는데 주일리는 그래도 착해서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남자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주일리가 남편하고 잘 소통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옛날 애인이었던 생포레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셋이서 같이 살아요. 되게 웃기죠, 그죠? 웃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던데 여기는 웃긴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집들은 지금. 아무튼 그 당시에는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셋이서 같이 사는데 같이 살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집에 불러놓고 얼굴을 맨날 보는데 이게 남편하고 사는 상황이니까 이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뭐 잠깐 같이 서 있다가 돌아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은 그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져요. 그래 쭉 이어지다가 줄리라는 여자가 자기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하고 갑자기 죽어요. 그게 이제 소설이 끝나는 장면인데 끝나는데 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라고 죽어요. 미덕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를 결합시켜 줄 거예요. 나는 이 즐거운 기대 속에서 죽습니다. 그대를 언제나 죄없이 사랑할 권리를, 그리고 한 번 더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할 권리를, 내 생명을 대가로 얻은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지금 슬퍼요. 굉장히 슬퍼요. 안 슬퍼요? 매일 보던 그 얼굴을 보고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대가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라고 죽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빨리 슬퍼하셔야 돼요. 안 슬퍼요. 이 감정들이 이렇게 메말라서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별로 안 슬퍼해서 지금 말이 안 되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슬퍼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미디어가 책밖에 없었어요. 텔레비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아까 말했듯이 신 엘로이즈 읽는 것이 연속곡 보는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다들 뭐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루소 찾아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루소는 도망을 가요. 도대체 왜 죽였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신 엘로이즈를 읽은 수많은 독자들이 루소에게 편지를 썼다. 그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고통, 환각, 경련, 오열을 체험했으며 감정이 겹쳐져 미칠 것 같다고 했고 눈물과 한숨, 고통과 희열을 느꼈다고 했고 한대성 독자들이 이게 이제 그거죠. 이 소설은 이게 소설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나 좀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루소는 도망가버리고 언신을 해버려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루소는 안 보이고 하니까 편지를 출판사에다 보내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 다음에 그 편지가 잔뜩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판으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프랑스판으로는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러브스토리를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 쟤 둘이 저렇게 사랑하는데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울잖아요. 막 우리 안 우는구나 다들. 좀 울어. 잘 우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그나마 계급의식이 좀 덜하니까 좀 그래도 화가 나는데 그 당시는 뭐 왜 화가 나느냐 하면 평민이랑 귀족이랑 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을 결합시켜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 제도잖아. 그 제도 바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자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애소설에는 모든 연애소설에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소설들 보면은 그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연애소설 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헤어지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른 요인이 끼어들잖아요. 두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그 다른 요인에 대한 우리는 늘 보면 둘이 그냥 냅두지 왜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다른 요인에 대해서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연애소설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사람 결국 어떤 결론을 얻게 되죠. 이런 종류의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등장인물들과 매우 강렬하게 동일시되었고 그럼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적 경계적 귀족과 평민주의가 아닌 남성과 여성 아마도 성인과 아동 간의 경계까지 너무 공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신과 비슷한 감정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보게 되었다. 이런 배움의 과정이 없었다면 평등이라는 낱말에 깊은 의미를 담지도 못했을 것이며 또한 정치적 인성과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전공한 사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한 면이 좀 있죠. 여러분들 베트남 참전하고 관련해가지고 많은 백인들이 인종주의자였던 많은 백인들이 인종주의자의 자기 생각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백인 피는 맞지 않아서 못 받고 이제 같이 있는 사람, 흑인 피를 받아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흑인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조금 더 없구나. 그러면서 인종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연애소설에는 늘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어떤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느냐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책은 굉장히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배우는 거죠. 일정한 정도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뭐 많은 책을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연애소설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체적으로 해체 이론하고 가까운 저기 브루디에 혹은 데리다 이런 이야기들 그 사람들 이름 전혀 상관없이 이 정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책이나 비디오나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007 영화 같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007이 움직이는 장면만 보면서 통쾌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바꾸면 굉장히 불쾌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007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으로 도망을 가면서 남자를 다 꺾고 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것만 초점을 맞춘 게 영화 감독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난전 주인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그걸 한번 보시라고. 욕이 나오죠. 저 몬테색이 저걸 통쾌하다고 찍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 영화를 예를 들면 300이라는 영화를 볼 때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달라져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생각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그러니까 사고의 그 전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들 경우도 생각 안 하고 그거 웃는데 일부 다체제 하면 남자가 좋을 것 같아요, 여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통 여자들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남자들은 좋을 것 같다고 그러고 남자들이 웃어요. 일부 다체제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부 다체제를 하면 남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겠어요? 예를 들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있다고 쳐봐요. 일부 다체제라면 능력 있는 남자 20명이 여자 100명 다리로 가버려요. 나머지 남자 75명은 여자 못 구해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는 가격이 한없이 폭등하고 남자의 가격이 한없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5%에 속하지 않은 남자는 혼자 살아야 돼요, 평생.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들 뭐냐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엇갈린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읽은 것들을 다른 사람은 다른 쪽을 쳐다보면 다른 의견을 낼 거라는 거죠. 그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 걸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이 자료들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포르노그래피까지 이야기를 넘어가면 더 재밌고 많지만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길고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로버트 단트는 마지막으로 고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고전을 핵으로 모인 작품들의 전집을 각 시대의 문학으로 생각한다. 또 우리는 우리 교수님들에게서 고전에 대한 관념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도 그들의 교수님들에게서 그 관념을 물려받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나가보면 19세기 초에 어느 가물가물한 시점부터 그 관념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랬던 문학의 역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조각조각 있고 여기는 자르고 저기는 잡아내리고 어떤 것은 달아빠지고 다른 것은 덧대고 어디에나 시대착오를 장식해서 교묘하게 꾸며낸 작품이다. 따라서 그것은 과거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문학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한국도 역시 이미 여기까지 연구가 진행이 끝나 있어요. 조남현 교수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조남현 교수가 쓴 작년에 나온 책이 2권짜리가 있어요. 연구 논문인데요. 조남현 교수도 이게 사실은 아주 노장이죠. 옛날에 김윤식 교수보다 아래쪽인데 아주 노장인데 조남현 교수가 자기가 늙어서 지금 사실 조남현 선생이 아마 지금 한 70대일 텐데 그분이 완전 평생의 역작으로 낸 책이 현대소설상 것 같기도 하고 2권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남현하고 검색을 해보면 아는데 그 책도 말하자면 이 연구 결과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 읽었던 책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자. 그래서 실제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하는 책이 그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 문학 고전이라는 것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토론해서 선정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얘들 이야기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어느 교수님, 선생님이 물려준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 목록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검토를 해봤을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수로 검토를 하겠어요? 이 세상에 책이 몇 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세계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미 의회도서는 3,500만 원 있거든요? 3,500만 원을 누가, 언제, 어떻게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의 책 해가지고 목록 발표하는 그거 어떻게 검토했을 것 같아요? 돈을 들였을 것 같아요? 올해의 책 15,000권도 제대로 검토를 할 거면 한 해에 15,000권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올해의 책 목록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올해의 총 15,000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대로 그걸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 몇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책을 15,000권 갖다 놓고 3,000권인데 2,000권인데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15,000권 책 사면 얼마가 들겠어요? 한 2억 들어요. 그렇죠? 한 2억 들어 사야 돼요. 그럼 한 3,000권으로 줄이려면 사람 한 10명 풀어가지고 해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두세 달 걸릴 거예요. 인건비하고 합하면 그것도 한 1억이나 2억 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00권이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 10명한테 나눠서 토론하게 한다고 좋아요. 10명한테 나눠주면 책도 얼마 들어요? 3만 권. 그럼 돈 얼마 들어요? 그것도 한 3, 4억 들어요. 한 4억 들겠죠. 그러면 얼마 지금까지 얼마 들었어요? 한 7억, 8억 들었어요? 그러면 그 3,000권을 대해서 토론하기 10명이 토론하면 준비하는데 한 3, 4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인건비 또 얼마 줘야 되겠어요? 한 2, 3억 들겠죠. 토론하는 시간 들겠죠. 1년 내내 걸려야 되고 10억 프로젝트예요. 적어도. 그렇게 한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 되면 전화가 와요. 선생님께서 올해 읽으신 책 중에서 5권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누군가가 뽑은 올해의 책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현대로 오면은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나마 좀 가능했던 게 책 숫자가 그나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은 불가능한 숫자예요. 불가능한 숫자.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자기 길을 찾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오는 책의 종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관심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게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 이제 직업의 종류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있는 직업의 종류 사실 한 3만 개쯤 있거든요. 뭔 직업이죠?
글 쓰는 사람들이 지금 글 쓰는 사람들이 하는 글 쓰는 직업이라는 게 종류가 아주 많아요. 작가가 다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글 쓰는 사람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요즘 시나리오 작가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시나리오 작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나리오 작가한다고 잘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하는 걸 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글 쓰는 직업조차도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책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삶이 다양하기 때문인 거죠. 삶이 다양한 것에 적응하는 것이 현대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읽는 그 책 따라가서 읽으면 나한테 필요한 책이 아니라는 거고 나한테 맞지 않는 영양가 있으면 뭐하냐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길은 아까부터 제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제가 다시 앞부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여러분들 잘 안 죽거든요. 시간 많아요. 지겨울 때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말 행복한 내 삶을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책도 읽고 같은 목록 따라가고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결국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신도 아니고 당신 자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찬물만 끼얹고 이제 끝내고 싶은데 찬물의 부분은 가능만 하다면 메타북을 읽는 것이 좋은데 메타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문학 책이에요. 인문학 책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메타북이나 인문학 책을 읽는 것은 주로 소설 종류의 책을 소설이나 에세이 종류나 말하자면 쉬운 책들을 읽다가 인문학 책을 읽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문학 종류의 책들은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말이 아닌 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발명된 말이에요. 같은 한글이지만 전부 외국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설이나 뭐 에세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쓰이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인문학에서는 용어 자체가 말이 생활 속에서 전혀 안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에세이나 여기서 인문학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인문학 선생님한테 강의를 그냥 많이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감각이 생겨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의 핵심과 요지를 학자들 말로 바꾸면 구조주의고요. 아날학파 이론이고 포스트 모던한 이론들에서 다 가져온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름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혹시 세월이 지나서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강창래가 해준 말이 구조주의적인 사고방식이구나. 나중에 알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인문학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좀 방법이 없고 무식하게 하면 몇 당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참 힘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제가 많이 보라고 그래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다큐멘터리가 이제는 거의 다 있어요. 옛날하고 다른 게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그쪽 분야의 책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될지 뭐 질문이 되고 아무튼 책이 비디오나 게임보다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난해에 한국에 레미제라블이 들어왔어요. 그죠? 레미제라블 뮤지컬도 하고 영화도 들어왔어요. 영화하고 뮤지컬 한 뒤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레미제라블 5권짜리가 건당 500몇십 쪽짜리가 그럼 다 몇 쪽이에요? 거의 한 2600쪽, 2300쪽 정도 되는 책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은 진짜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지금도 팔려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영화 보면 됐고 뮤지컬 보면 됐는데 뭐하러 또 책 보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책의 즐거움은 다르고 그 책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정할 수 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화나 뮤지컬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책을 보는 것이 재미있을까?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문학을 보면 그 인문학 책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의 가치는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민중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 중심으로나 사건 중심으로 보겠다고 생각하면 지겨서 못 봐요. 그런데 관심이 도대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인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그 이후에 도대체 그 사회는 민중들 어떻게 살았을까에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근데 머릿속에 아는 게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화를 한번 보면 뭐가 생겨요? 그림이 쫙 그려진다. 대충 전반적으로 한번 쫙 훑어주는 거 보면 어떤 이야기고 그 당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책을 보면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큐멘터리가 재밌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화나 비디오가 책과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로 재미있는 책은 어떤 책이 재미있는 거냐면 내가 한 80% 아는 책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건 뭘 보면 금방 이해를 되냐면 추리소설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추리소설 읽을 때 모르고 끝까지 읽어요? 한두 가지만 모르고 끝까지 읽잖아요. 한두 가지 모르는 그거 궁금증 채우려고. 사실은 대부분의 책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한 60% 아는 책들은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한 80% 알아야 재미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나서 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책을 재미없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책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슨 경험이 없어서 책이 즐거움에 대해서 빠지지 못했느냐. 책이 그동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면 정말 느낀 거잖아요. 부담되는 건 더 이상 하기 싫잖아요. 한국의 노인 유기율이 세계 최상이거든요. 노인이 친구처럼 되면 노인 안 버릴 거예요. 근데 노인을 버리는 한국의 노인 유기율이 최상이 된 이유는 노인을 불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분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노인정 가면 남자분들 다 쫓겨나잖아요. 알거든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은 내가 그래서 늘 나이 든 분들에 내가 제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당신 아이와 친구가 되세요. 나를 보러 오라고 그러지 말고 아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게 만드세요. 오시마라 그래도 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만 자꾸 하고 군림하려고 하면은 안 오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 싫어할 거예요. 이런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는. 근데 아무튼 이야기가 뭐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아무튼 책임력 문제도 옆으로 너무 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책 읽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영화나 비디오를 통해서 책을 읽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 영화 나오고 나서 그 책이 거의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소설로만 읽으면 낯설어요.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영화 한번 쫙 보고 소설 읽으면 소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큐멘터리나 비디오나 영화가 책의 적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책이 참 달콤하구나, 너무 재밌구나. 그럼 책을 뺏어도 가게 돼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하다가도 좋은 책 읽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만화부터 시작했고 하도 치다가 웹소설 보다가 추리소설 읽다가 한문학 보다가 지금은 인문학책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전부 인문학책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문학책만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보고 너 나이가 지금 55이잖아. 내가 55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건 또 안 그런 게요. 저도 먹고 살려고 하다가 책 못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젊을 때 우리 애가 걔가 25살에 나오는 바람에 걔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 못 읽고 살았어요. 다들 안 웃네.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제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을 요즘 들어서 재미있게 잘 읽고 있어요. 이렇게 애가 이제 다 커가지고 30살이거든요. 지금 애가 30살이니까 애가 25살 때부터 제가 편하게 살기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마음대로 읽고 좋아하는 거 읽고 이러면서 사실은 참 행복하게 즐거운 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시작을 하면 한 5년 정도면, 5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안 죽는다니까요. 한 5년 정도면 정말 높은 경지에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믿으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그때가 제가 AS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책 읽기와 독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삶과 독서가 어떤 관계가 얼만큼 있는지 주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최신 논문에서 발전한 거니까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어디 만화에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9시가 넘어가고 있으니까